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네팔 대홍수 사태부터 좀 짚어보고 갈게요. 사망 실종자 크게 늘어났고, 자, 김수민 평론가님 지금까지 숫자는 어떻게 되는지, 또 이게 특성상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네팔의 사태는 사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거제의 폭우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네. 이 거제도 요즘에 또 이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습해지는 그런 환경에서 또 거제가 또 산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비가 많이 내린 건데 그러면은 이게 약간 비슷한 것이 인도양의 그 몬순 기류라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것들이 또 히말라야 뭐 그냥 산도 아니고 히말라야 산맥하고 부딪히니까 상당한 폭우가 내리는 그런 환경이 있었던 거고 또 지형상으로 협곡들이 있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마침 또 이 피해 지역이 이게 이제 그 순례길입니다. 그렇다면서요. 네. 그 시즌이 또 그렇다면서요. 그렇죠. 힌두교의 시바신 있는데 신자들이 대표적으로 꼽는 성지고 또 인근에는 또 트레커들도 많이 찾는 곳이고 또 마침 28일에 지역 축제까지 열리는 그런 시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도시 관광객들하고 좀 달라요. 여기저기 띄엄띄엄 분산돼 있고 또 산악 지역에 장기간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안 그래도 있는 것인데 뭐 바위라든지 토사 이런 것들 때문에 도로가 또 덮이고 통신망, 전력시설 이런 것들도 망가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락이 잘 안 되고 있고 총 지금 한 사망자가 16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실종자도 1,400명 정도가 되고 있는데 한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9명이 연락이 끊기고 10명이 한때 고립됐다가 대피를 일단 했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지금 네팔 실종자만 해도 800명이 넘고 관광객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워낙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색 작업을 통해서 더 큰 피해 규모로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걱정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현재 수력 발전소 건설 현장에 파견된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한국 남동 발전 그런 직원들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뭐 관광객은 아직 뭐 파악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 이 건설 현장에 나가 계신 분들이 현재 좀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게 사실은 한때 그 히말라야의 정치인들이 거기 이제 여행이랄까 그 트레킹하는 게 한때 유행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녀온 정치인들 꽤 있거든요. 저도 이제 갔다 와서 갔다 왔다 이런 얘기도 듣고 했는데, 자, 이게 우리가 김규영 대변인 히말라야 하면 좀 위험하게 올라가다가 산사태를 만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와, 이런 경우가 거기서 났다는 건 전 세계가 좀 충격에 빠진 측면이 있는데, 자, 아까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지진은 아니고 빙하 붕괴다. 그 충격파다. 그러니까 와, 그 빙하 붕괴가 그 정도 규모로 완전 마을을 휩쓸고 막 이렇게 뒤집어 버릴 수 있다. 뭐 그런 부분들 전문가들 얘기도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봤을 때 비가 와서 홍수 난다. 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비가 많이 오니까 상류 쪽에서 물이 많이 온다. 그럼 하류 쪽이나 이제 있는 분들은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고 지역에 뚜렷한 강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뭐냐? 이게 히말라야에 빙하가 있잖아요. 빙하가 있었는데 빙하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 붕괴가 됐는데 그 빙하가 강물을 막고 있다가 그게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빙하, 토사 그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오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속도가 느린 게 아니라 속도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리고 한꺼번에 그게 무너지면서 일종의 지진파를 형성해서 이게 지진이 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진이 나서 빙하가 무너진 게 아니라 빙하가 일단 처음에는 무너져 붕괴가 됐었고 그게 일정 부분 강물을 막아서 그게 일종의 댐의 역할을 한 거죠. 근데 그게 갑자기 무너지면서 이게 갑자기 물이 쏟아진 겁니다. 뭐 이게 적당한 비유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예전에 기자 생활할 때 사이부에서 야간에 근무를 하면 제보가 오거든요. 제보가 오는데 저기 한탄강 쪽에 연천 쪽에서
갑자기 홍수가 났다라고 제보가 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알아보니까 비가 안 왔거든요. 근데 술 취하신 분이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희는 그걸 제보를 접수하고 보냈습니다. 제가 중계차 타고 갔는데 그게 북한에서 환강댐에서 방류를 무단 방류를 한 거거든요. 그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요 상황 그때 상황과 그때 가가지고 생방송했어요. 생방송했고 저희가 저희라고 하니까 참 제 KBS에 있었기 때문에 KBS 기자로서 그때 저희가 단독을 했죠. 와. 그러니까 그게 뭐였냐면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야근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군요. 그러니까 홍수라고 하면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비가 오지 않았는데 홍수가 난 이유는 북한에서 여하튼 방류를 일방적으로 무단으로 한 거고 이쪽은 뭐 누군가 일방적으로 방류한 게 아니라 빙하가 붕괴됐었는데 그거를 강을 막고 있다가 그게 터지면서 비가 온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가 나는 것 같습니다. 사회부 기자 때 얘기하니까 진짜 연천하고 문산에 물난리가 많이 났거든요. 저 일주일 동안 생방송한 적도 있어요. 연천 가서 연천 군청 앞에서 물난리가 나면 근데 물이 없습니다. 그게 가장 취재하면서 힘든 일이고. 자, 무슨 질문을 하려고 그랬더라? 잠깐만. 자, 그리고 김소민 평론가님. 이게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또 실종됐다는 게 가장 마음에 걸리는데 정부와 정치권이 어떤 대책 좀 내놓고 있습니까? 네, 일단 뭐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그랬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실종자 수색 구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지시를 일단 내렸습니다. 그래서 재외국민 보호대책본부부터 가동이 됐고요. 일단 현지의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이 파견이 됐는데 이게 뭐 당연히 주 네팔 대사관 영사 파견은 당연한 거고요. 뭐 외교부, 소방청, 경찰청 인원들이 일단 동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앞으로 여러 구호 작업이라든지 여기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또 국회에서도 민주당 한명도 원내대표나 또 국민의힘의 송석준 그 외통위원장이죠. 네, 송석준 의원 등이 또 여야 차원에서 또 국회 차원에서 정부와 이 구호 작업에 지원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부와 정치권 가장 큰 책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거니까 잘 좀 지금 어차피 벌어진 일이니까 잘 좀 진행이 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팔 상황은 저희가 2부에 뉴스레터 브리핑 코너가 있어요. 거기서 또 자세히 전해드리고 정치 토크에서는 이 정도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워크숍과 연찬회를 엽니다. 민주당은 새 지도부 선출 직후라는 타이밍이 있고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취임 1년 많은 시점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제 뭐 정기국회 앞두고 당 차원의 정기국회 대책회의를 크게 여는 의원들 다 모아놓고 이제 하는 그런 성격인데 김경욱 대변인, 여야는 이번 연찬회에서 각각 어떤 점들을 좀 이렇게 주로 논의를 많이 할까요? 아무래도 여당 같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운 리더십이 지도부가 꾸려졌지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 맺음이 굉장히 모호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선택 명픽으로 김민석 대표 체제가 출범을 했지만 예전만큼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할 수 없다는 부분을 본인들이 알아요. 부동산 정책이든 공소 취소 관련해서도 입장이 많이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처음에는 지도부가 그러니까 협력적 조율 관계 그리고 좀 지나면 차별적 경쟁적 차별화 그리고 마지막에 퇴행적 갈등인데 제가 볼 때는 의외로 정청래 대표가 안 되더라도 김민석 대표 체제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계속 이렇게 일방적으로 옹호하긴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른바 뭐 레임덕이든 아니면 경쟁적 차별화든 좀 결이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김민석 대표라는 분의 본인의 어떤 능력이 사실상 이른바 친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과 많이 같이 가지 않을 시에는 김민석 대표에게 힘이 실리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의 장동혁 대표는
제가 굳이 축구로 따지자면 전반전에서 이제 후반전으로 되는데 전반전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굉장히 수세적으로 실점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지금은 약간 공격 축구를 구사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야당은 정부의 어떤 실책을 먹고 사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부동산 문제 등 그리고 공소 취소와 연임 문제 그리고 대법관 선임 문제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가 저는 일종의 이재명 강정기다 이런 표현을 써왔는데 주권 정부라고 했지만 국민 주권 정부라 했지만 실상은 1년 동안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이재명 주권 정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싸울 것인가 당원 중심적으로 국민과 함께 어떤 내용으로 싸울 것인가 그렇다면 이제 부동산 문제 주거 문제 그다음에 또 뭐 주식의 문제 그다음에 또 법 취소 문제, 참정권 회복, 그다음에 안전 주권의 문제, 표현의 자유 사수, 그다음에 청년 행복권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어떤 의제를 말했기 때문에 저는 당내의 어떤 화합을 이뤄내면서 동시에 이재명 정부와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방향성과 내용을 어제 보여줬다고 봅니다. 그래요. 지금 여당 얘기 먼저 하셨고 야당 얘기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여야가 관련된 얘기까지 이제 하셨는데 자 결국은 이번 연찬에 김인석 대표 출범 직후 장동혁 2년 임기 중에 1년이 딱 지나는 취임 1년 시점 또 정기국회 직전 그러니까 아주 그 시점상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어떤 현안을 갖고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또 여야가 이렇게 좀 뭐 힘겨루기랄까요 경쟁이랄까요 이렇게 해나갈 걸로 보세요. 일단 뭐 어떤 길로 갈 건지는 최근에 계속 답이 다 나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라고 보고 뭐 네. 특별하게 다른 방안이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글쎄요 국민의힘이 좀 독자적으로 창조적으로 뭔가 이런 길로 가보자라고 제안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로 하는 것은 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반대를 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야당 입장에서는 반대를 하는 것만으로도 속칭 장사를 잘 할 수 있는 뭐 그런 길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특히 뭐 이재명 정부의 어떤 정책들 중에서 특히 논란이 많거나 좀 반대가 큰 정책들도 있죠. 그런 것들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가지 않을까 싶고 그게 사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당내에서 존재하고 있는 본인에 대한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고 또 사실 뭐 범국민적으로는 그러니까 지지층의 핵심 지지층 말고는 네. 장동혁 대표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은데 그나마 싸워봐가지고 이득을 보거나 손실은 적어도 안 보는 그런 아이템이 정부가 먼저 실행을 했는데 반응이 좋지 않은 그런 정책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좀 그런 쪽으로 많이 몰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이슈를 오히려 좀 피하고 다른 이슈로 넘어가는 것이 보통 여당의 공식이죠. 얼마 전에 김민석 대표 취임하자마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1호 현수막으로도 그걸 걸었는데 근데 그 전략적의 그 노림수는 사실 그 사안에 빠져들어서 간다기보다는 이걸 일단 이렇게 던져놓고 좀 다른 쪽으로 나아가자 이런 쪽에 가까울 거예요. 그게 실행될지 안 될지를 떠나서 현재 김민석 대표의 신경은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쪽으로 가야 이제 여당이 불리한 싸움들을 피하고 더 플러스를 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뭐 공식은 나와 있는 거죠. 야당은 주로 정부의 어떤 논란 많은 정책에 대한 공격을 한다면 정부는 민생 경제를 계속 강조하는 방안 그리고 정부는 또 현재 여당은 정부를 맡고 있는 데다가 국회에서도 다수기 때문에 네. 안을 내서 통과를 못 시킨다 이렇게 변명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안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번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뭐 산업, 청년 이런 관련된 예산을 두고 좀 승부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까 이제 그 김기웅 대변인이 말씀하신 거죠.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어요. 김민석 대표의 이제 입지인데 자 지금까지는 친명 픽으로서 당 대표가 됐다. 근데 지금 당대표가 되고 보니까 또 이제 집권 여당이라는 건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이 그냥 대통령이나 혹은 그 청와대와 궤를 계속 똑같이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아이러니컬하게도 김민석 대표의 입지가 조금 애매해질 것이다. 그래서 어떤 그립감을 갖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또 뭐 공소 취소 문제도 있고 부동산 문제 당장 많이 이제 수정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 김민석 대표의 입지 부분이 애매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민석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큰 방향에서 뭐 테두리를 벗어나서 거스를 정도로는 갈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 실질적으로 여당의 최고 지도자는 대통령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대표 본인부터가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과의 국무총리로서 같이 호흡을 맞춰왔던 점, 이 점으로 승부를 했기 때문에 일단 뭐 양쪽 간에 크게 엇갈리거나 하는 부분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김민석 대표가 어느 정도는 프리핸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김민석 대표의 입지가 흔들리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타격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처 하지 못했던 말들이라든지 방침 이런 것들을 먼저 제시를 하는 측면들도 있을 겁니다. 이미 나온 게 뭐 인요한 전 의원에 대해서 정부에서 대통령이 또 임명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입장 정도 내고 있고 또 정부의 그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수정 의견을 강하게 내기도 했었죠. 그리고 그걸 어느 정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 설령 조금 미세하게나마 세부적으로 의견의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당에서 일단 안착을 해야 되고 또 당부터 제대로 결속시켜서 또 야당하고의 경쟁도 잘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정당 현장에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들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자율성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오히려 발목이 잡힐 수 있는 거는 전당대회 때 정청래 후보가 득표한 46%의 득표율 그리고 최고위원 선출직 5명 중에 3명이 친청계가 됐다는 점 이런 점들인데 사실 저는 이거를 전공법으로 뚫고 나가려면 어떤 지지층과 또 지지층 아닌 무당층이라든지 이쪽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통분모로 깔려 있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의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쪽으로 일로 매진하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한데 문제는 지지층에서 흔들려 버리면 외연 확장도 안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또 정치인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 근데 결과적으로는 외연 확장해야지 하면서 지지층 다독이기라든지 또 당내의 어떤 반대 정파를 의식한 행보 이런 것들을 계속하게 되는 경우들이 뭐 국민의힘에도 그렇고 지금 정치권에 있거든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과의 그 김민석 대표와 1대1 관계보다는 오히려 그 당내 비주류에 대한 비주류들을 의식하는 그런 것들이 좀 변수가 되거나 나아가서는 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 점은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소 취소 있잖아요. 이건 두 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공소 취소 이 여당 법사위원들한테 물어봤더니 한 명만 필요하다 이런 대답을 하고 지금 여론이 국정 지지도 대통령 지지율이죠. 이 여론이 계속 안 좋으니까 뭐 부동산이 크다 이런 그 분석을 여당 자체 내도 많이 내놓고 있지만 공소 취소라든지 이런 약간 사법 체계 흔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건 공정하지 않다. 특히 젊은 층이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냐 해서 이 부분을 되게 이제 소극적으로 보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한 명만 이거 필요하다 그러고 대부분의 법사위원들이 이거 신중해야 된다. 이거 뭐 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과 조금 더 소원해지고 뭐 이런 소지들이 여러 지점이 있지 않아요? 어떠세요? 공소 취소 문제는 지방선거 결과가 나온 뒤도 아니고 지방선거를 하는 와중에 이미 동력을 소진했다고 봐요. 그래요? 그때 사실 특히 영남권에 출마했던 전재수 시장이나 김부겸 후보 등등이 이 선거에 좋지 않다는 것을 호소를 했었고 사실 이거를 당 중앙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작기소 특검이 멈칫했던 거고 특히나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여당에서 반은 졌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마당이기 때문에 또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에 다소 하락하고 있고 또 민생경제 어쨌든 주력해야 된다. 이거는 대통령한테 애정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또 검찰 보안수사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여당 또 이걸 강행하는 과정에서 또 내면적으로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과도하게 야당에서 뭐
다 공소 취소랑 연결해가지고 대통령 행보로 해석을 하는데 근데 이걸 뭐 인간의 선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 현실로 보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이미 많이 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전당대회나 이 당내 균열을 거치면서 친청계 입장에서는 뭐 굳이 이렇게 애를 써가지고 공소 취소해줘야 되나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소득이 있는 게 적어도 대통령 임기 중에는 재판이 재개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정권 재창출에도 크게 방해가 안 됩니다. 그거는 다음 정권 넘어가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들로 어느 정도 여유가 확보되어 있는데 굳이 무리수를 써서 재판을 없앤다? 이거는 여당에서도 아마 친명계 속한 의원들도 그렇게 끌리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이슈는 거의 소진된 이슈로 보신다는 말씀이었는데 김경영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재판이요. 대통령 임기 때 재판이 중지돼야 된다는 법률적 해석. 그거는 제가 볼 때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거를요. 최근에 김태규 의원이 법원 행정처장한테 물었거든요. 재판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개별 재판부에서 판단한다고 그럽니다. 법원 행정처에서 그거를 가름말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합니까? 헌법 84조에 뭐라고 돼 있죠? 대통령은 내한과 외환죄 위에는 형사 재임 중에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 돼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추는 기소입니다. 소추가 만약에 재판이 포함된다고 추가 재판이라고 포함된다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했잖아요. 그럼 국회에서 탄핵도 기소하고 탄핵도 재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탄핵 형사소추의 소추는 기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기 중에 재판이 진행 가능하다는 게 법률적 상식이고 또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대통령이 되는 그 선거 때 KBS를 포함한 방송 3사가 출구조사를 했습니다. 샘플이요. 5천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63.9%가 재판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여론 해보시면 재판 진행해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어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저는 도리어 공소 취소 문제나 연임 문제나 그리고 지금의 조희대 씨라고 하면서 사법부를 압박하면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제청을 해서 국회가 동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대통령이 원하는 대법관을 알박게 하려고 하는 이 시도가 뭐냐. 국민들이 다 알아요.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지율 떨어지면 저는 재판 진행된다고 보거든요. 임기 중에 대통령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 이거는요 전혀 해석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리어 혹 때려다가 혹 붙이는 격이 되고 있고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요구합니다. 저는 지지율이 떨어질수록 이게 더 국민적 분노와 목소리는 커질 거라고 봐서 이런 상황까지 연기가 다 본다면 공소 취소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어요. 이미 이건 끝난 거지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본인의 내재적 접근법으로 인해선 이걸 없애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과 본인의 입장 그리고 그 사이에서 김민석 대표가 어떻게 입장을 정리할지가 앞으로의 어떤 관심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반박이 필요한데 이걸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재개돼야 된다는 여론이 높게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막상 재판이 중단되니까 그 국민들이 별로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반발하는 건 국민의힘밖에 없었거든요. 그건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생각했던 국민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승복을 하고 대신에 임기 끝나면 재판 받아라. 라고 결론을 일단 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소 취소에 대해서도 반발하는 게 지금 재판이 중단된 건 괜찮은데 공소 취소까지 가면 어떡하느냐. 그런 국민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그러면 결국에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또한 공소를 취소하려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반대 방향에서의 작용에 불과하다. 이런 점들이 국민들이 또 인식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계속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마이너스 효과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0초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딱 10초만. 10초입니다. 뭐냐면 재판을 중지해야 될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법부를 겁박했기 때문에 아니요 사법부가 소위 말해서 겁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재판부에서 입장을 못 하는데 지금은 추후 지정으로 돼 있어요.
추후 지정은요 재판부가 날짜를 정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는 재판이 재판이 계속돼야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도 제 개인의 헌법 해석은 그렇습니다만 재판을 중단한 5개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눈치를 보고 그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동의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들 나름의 독립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이 점은 인정해야 사법부에 대한 존중을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목요일 퇴근길 서울 시내도로는 정체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청담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히고요. 이 구간 지나는데 1시간 5분 정도 걸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영동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고요. 반대 구리 방향으로는 한남대교 4차로에서 공사하면서 마포대교부터 밀립니다. 강남 순환로 수서 방향 봉천터널 부근 3차로에서는 사고도 났습니다. 조심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평택 분기점에서 팔탄 분기점까지 한 번에 14km 정체고요. 이후로도 비봉에서 용담터널까지 밀리고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막힙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으론 노오지 분기점부터 송내까지 정체입니다. 목적지까지 안전운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KBS 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계속해서 얘기 나눕니다. 자, 국민의힘으로 가봅니다. 장동혁 대표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당원 중심 토대로 민생 정당으로 나가겠다. 청년의 정당이 되겠다. 자, 김기영 대변인, 장 대표가 당원 중심 청년 정당 강조하는 어떤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6.3 지방선거 이후에 참정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올림픽 공원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외칠 때 며칠 못 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만들어낸 거죠. 국정조사 지금 하고 있고요. 이른바 이제 특검도 관철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선거 관련 문제가 어제 같은 경우는 주진우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왔는데 네. 투표수보다 득표수가 많게는 수백 표 많은 곳이 지금 밝혀졌습니다.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른바 음모론이다, 구구다 이런 식으로 다 프레임을 해가지고 그들의 목소리를 폄하하기 전에 현장에 가보면 진짜 다양한 분들이 오거든요. 그분들의 머리에 뿔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결국 정치라는 건 뭐냐? 현장에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2030 청년들이 처음에 그렇게 많았느냐? 선거를 이겼기 때문에 문제 있어도 그냥 간다? 아니면 졌기 때문에 다시 하자? 이게 아닙니다.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서 그들이 했던 목소리인 거고요. 또 이재명 정부가 지금 지나치게 노조 중심적으로 대기업 노조 중심적으로 하다 보니까 청년들의 어떤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건 뭐냐면 확장 재정이고 빚을 내서라도 한다는 거고 한 해 110조씩 국채를 발행하는데 그걸 누가 짊어집니까? 청년들이 짊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정부에 대해서 청년들은 생각하는 건 현상 유지를 위해서 미래 세대의 몫을 약탈하는 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느냐. 대한민국과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 세력으로서 누구와 같이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방점은 청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당원이 저희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당원 중심주의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민심과 괴리를 하겠다. 따로 가겠다는 게 아니라 네. 결국은 이 당원 중심적으로 해야지 뭔가 싸울 때 싸울 수 있다. 그런 현실론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께는 뭐 비슷한 질문이지만 좀 다른 각도에서 자, 사실 당대표 취임 이후에
중도 외연 확장보다는 좀 강성에 위주로 한 당 운영, 또 6.3 지방선거 패배 책임져야 한다는 뭐 여러 그런 이유 등으로 사퇴 압박을 받아왔거든요. 근데 1주년 기자회견 모습을 보니까 남은 1년을 다 채우는 거는 물론 연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이제 분들도 있는데, 자, 뭐 좋게 말해서는 뭐 자신감이 붙어 있다고도 보는데 장 대표가 지금 머릿속으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버티는 구상이죠. 쉽게 얘기해서 버티는 구상이고 네. 버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선거에서 지고도 당대표가 오랫동안 버틴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역사만 보더라도 없는데 자신은 버텨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아마 올림픽 공원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뭐 청년층의 어떤 대세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니까 거기서 만난 사람들만 보더라도 이렇게 기세가 좋은데 이 기세를 등에 업은 내가 쉽게 내려갈 수 있겠냐 이런 자신감 이런 것들을 얻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내년에 뭐 4월쯤에 보궐선거나 이런 것들이 열릴 수 있는데 그때까지 버티고 그다음에 그 선거에서 이기면 총선까지는 자동으로 간다. 그리고 심지어는 총선에서도 정부 실정 때문에 이기면 대통령까지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뭐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자신감은 상당히 큰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이 사실 이걸 알고 계셔야 될 것이 국민들은 장동혁 대표가 야당 대표를 계속하고 또 심지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대통령 시켜주면은 거기서부터 또 고난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집권을 해가지고 정리가 돼버릴 수도 있는, 이미 대통령 파면이 된 대통령도 2명이 나왔고, 근데 그런 이치를 좀 내다보고 사실 집권을 해가지고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야당일 때부터 좋은 정치를 해야 됩니다. 지지층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더 넓은 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리드를 하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일단은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로 봤을 때는 적어도 다수파를 점할 수 있는 그런 강성 지지층에 몰입을 해왔고, 그들만 있으면, 그들이 나를 돕고 있으면 의원 다수가 등을 돌려도 버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에만 좀 충만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최근 좀 장 대표 발언 중에 네. 그 중진들에 대해서 총선이 열리면 그때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게 중진들이 사퇴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사실은 되게 그동안은 수세적인 입장이었는데 네. 되게 공세적으로 나다가 공격 축구라는 이제 표현도 쓰셨는데, 네. 자, 역시 최근에 그 야당의 중심 화두는 당원 직선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함으로써 이게 그 여러 가지 당원들의 뜻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제도라는 이제 취지의 얘기인데, 그것으로서 장동혁 대표는 자기의 어떤 지지 기반, 당내 지지 기반이라든지 그립 장악력, 이걸 공고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제가 당협위원장이라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250개 당협위원장이 있는데 이번에 다 할지 아니면 어떤 규모를 좀 달리할지를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기자들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시기와 속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만큼 많은 의견을 듣고 참고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찾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냥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당협위원장 입장으로서 다시 되는 과정이 3가지가 있습니다. 네. 제가 운영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제가 탕탕탕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요식행입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우리 김기웅 대변인은 본인이 당협위원장으로서 네. 지금 현존하는 제도가 더 유리해요? 유리하죠. 현존하는 제도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원래 책임당원 뽑거나 아니면 일반 당원이라고 해서 책임당원 중에서 이제 당비를 더 이상 안 내는 사람이 일반 당원이라 일반 당원이 더 많거든요. 예. 일반 당원한테 낙점이 되거나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아니면 책임당원한테 하거나 아니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하는 건데, 저야 운영위원회 구성이 제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 유리하죠.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제까지. 그렇다면 3가지 패턴이 있는데 3가지 그 어떤 방법이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아니 우리가 당협위원장이 당원들한테 평가를 제대로 받아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그걸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봐요. 다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경선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미리 경선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게 경선을 하게 되면 적이 됩니다. 하나 화학적 결합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금 정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견제하고 해야 될 이 상황에 그렇게 당내 전국적으로 다 분열이 된다. 분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게 잘하려고 하는 건데 결국은 이게 장동혁 대표한테 그런 뜻과 달리 이게 파편화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야 너가 당협위원장인데 당원들한테 너가 신뢰를 못해? 그럼 너 책임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네네. 한 말씀 드리자면 장동혁 대표가 특정 대상을 관련해서 배제하고 싶다. 그럼 당무감사하면 충분합니다. 당무감사가 이제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게 있잖아요. 네. 그럼 당무감사를 통해서 얘기가 안 되는 사람은 치면 됩니다. 그거는 다 합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근데 그걸 안 합니다. 그리고 당원들한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특정 인물을 배제하기 어려워요. 도리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른바 친한계 당협위원장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다. 중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거는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요. 자,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이 당원 네. 직선제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일단 장동혁 대표는 당원들이 자신의 편이 많다는 것을 믿고 있고 아마 실제로도 그렇다고 봐요. 장동혁 대 김문수 경선을 했는데도 네. 그때 비주류까지 다 단결해서 주류 출신인 김문수 더하기 비주류까지 했는데도 장동혁 대표가 이겼거든요. 네. 그러면은 장 대표 입장에서는 당원들은 자신의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게 뭐 본인의 어떤 뭐 생각이나 마음가짐을 떠나서 친위 부대 동원의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유리한 대로 일단 하고 있는 것이고 당원 중심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한때 이제 정당의 민주화 그리고 정치의 대중화를 상징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당원들이 대중이냐라고 네.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그러니까 전 국민을 대변할 이유는 없죠. 그렇지만 적어도 투표를 해줬던 사람들은 대변할 수 있는 그 스펙트럼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근데 뭐 우리나라 정당의 당원들을 보면 지지층 중에서 일부 스펙트럼만 잔뜩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당원 직선제를 하는 것이 과연 그 지지 대중의 그런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원래 하던 대로 네. 계속해서 당을 운영하게 되고 이게 악순환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당의 주류라든지 이쪽이 굉장히 협소한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되면 밖에서 보기에도 내가 저 당에 입당을 해서 얘기를 하면은 내 스스로 피곤해질 것 같은데 차라리 그냥 멀리서 쳐다보는 게 낫다. 이렇게 네. 생각하면서 대중들이 당원으로 가입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당원 중심 정당 모델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연찬의 첫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해서 메시지 낸다고 합니다. 이거는 짧게 한 말씀씩만 해주세요. 시간 관계상. 자,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영화나 이런 거 학원물 같은 거 보면 영화나 만화에서 네. 한쪽 일진이나 이런 학생들이 누군가한테 임자 만나서 얻어 터지면은 달려가요. 어디로 달려가느냐? 아는 동네 형이나 졸업하거나 혹은 퇴학당했던 형. 한테 가서 나 두들겨 맞았어요.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거. 아니 장동혁 대표를 어느 정도 의식하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 같은데 불명예스럽게 퇴진했던 전직 대통령까지 불러가지고 국민의힘의 어떤 이 질서를 도모해야 되는가. 지난번에도 장 대표 단식 풀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판을 했었잖아요. 이런 국민의힘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네, 김경희 대변인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연찬에 참석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그중에 하나가 저는 어른이 없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저는 어떤 사람들은 일부 대구 쪽에 영향을 준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좀 제한적으로 저는 분석이 틀렸다고 보는 이유가 그때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은 무기력에 빠져 있었습니다. 과연 될까? 여론조사가 너무 안 좋게 나왔는데 그 여론조사가 다 틀렸어요. 박 전 대통령이 역할을 했다? 왜냐? 대구에서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부산도 좋아졌고요. 부산이 좋아지면서 서울도 좋습니다. 서울도 좋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영향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물론 이제 탄핵을 당했다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사면이 됐고요. 그다음에 국민들 중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탄핵까지 받을 만큼 잘못한 일을 했냐? 개인적으로 뭐 착복을 한 게 있느냐?
거기에 조금 연민의 정을 그런 느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네. 뭐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막 여러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짧게 여쭤볼게요. 이거 짤막한 답변을 또 질문할 게 몇 개가 남아 있어서. 자, 앞으로 내후년 총선 기점으로 과연 개혁신당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지난 6.3 지방선거 성적이 나빴습니다. 자, 이준석 의원을 포함한 보수 재편 논의 이런 부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수민 평론가님. 보수 재편의 주체로도 지목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편을 두고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겠지만 주로 주목받는 것은 뭐 장동혁 대표는 물론이고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한동훈 의원 네. 이 정도에서 그치고 지금 이준석 대표 사실상 정치의 장외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 개혁신당이 뉴스가 된 것도 상당히 이번에 오랜만인데 그것도 안 좋은 일로 뉴스가 됐어요. 그리고 개혁신당의 노선을 떠나서 이게 어떤 어느 길로 갈 거냐의 문제이기 이전에 기술적으로 실무적으로 뭔가 잘 안 풀리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일각에선 총선 전략에서 의견이 내부에서 엇갈렸다고 하는데 그것만으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는다고 믿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도 문제인 거고 아마 다른 문제들이 더 있을 텐데 스스로 결국에 홀로 서는 데는 실패했다. 이것이고 굳이 실패의 원인을 따지자면 개혁신당 이미지만 단편적으로만 보더라도 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집 나간 사람들 같고 무당층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사람들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3지대라는 것을 사실 국민들이 여전히 제3지대에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국민들이 꽤 있습니다만 그 국민들에게도 지지를 받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다. 네. 이런 평가를 해봅니다. 김경대 대변인. 우선적으로 스타 시스템에 의존하는 정당의 한계가 명확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또 2030의 어떤 지지율이 네. 대폭 빠졌습니다. 그 지지율이 어디 갔느냐? 국민의힘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게 뭘까요? 저는 2030 중에서 올림픽 공원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당시 대표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네. 일종의 이제 음모론, 부정선거론자와 아주 등치시켰거든요. 근데 2030 생각은 다릅니다. 그거에 대한 실망감이 있다고 보고요. 또 무엇보다도 저는 이른바 이제 스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정당에 있어서 대선에서는 유리합니다. 네. 그렇지만 지방선거는 다양한 많은 후보를 내야 되는데 그 후보의 한계가 있고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부산시장 후보 정의안 자작극까지 테러 자작극까지 벌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맨파워에 있다 한계가 명확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식의 생각을 할지 네. 쭉 제3의 길을 갈지 아니면 국민의힘과 같이 갈지에 대해서 굉장히 존재론적인 어떤 자문자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자,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이진석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거의 다 퇴장한 와중에 조경태, 김영동, 김혜직, 우재준, 한재하 의원 5명 중 일부 의원이 찬성표 던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기웅 대변인, 이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좀 당혹스러운데요.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인과 생각이 다르게. 그런데 제명 촉구잖아요. 이분이 5.18 정신에 대해서 부정했나요? 직접적으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토론을 했는데 그 토론에 어떻게 보면 임한 사람이 5.18 관련해서 소유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제명까지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 국민의힘 의원 몇 명이 그거에 대해서 사실상 뭐 본인은 동의를 한지 안 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나 지극히 이준숙 의원에 대한 어떤 반감 그리고 그쪽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친한계였다는 이 사실을 보면서 저는 김재섭 의원이 오늘 좋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민주당이 일종의 폭력을 저지르는 거거든요. 아니 입틀막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 같이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참 동의하기 힘듭니다. 네. 김수인 평론가님은요. 이진숙 의원하고 매우 대조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그 한 서울 지역 고등학교의 학생회입니다. 그 고등학교에서 지난해였나요? 한 래퍼가 공연을 하다가 축제 때 윤어게인을 외쳤어요. 그러자 바로 학생회 간부들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근데 이진숙 의원은 어떻게 했느냐. 그 토론에서 5.18은 소요다. 호남과 주사파의 연결고리다.
이런 발언이 나올 때 반박하지도 않았고 수습하지도 않았고 중간중간에 박수도 쳤거든요. 그래놓고 내가 한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마치 전두환 또 5.18 광주 현장에 없었다. 전두환이 총 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뭐가 그렇게 다른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게 민주당하고 싸웠단다. 저 사람이 싸웠단다. 저 사람이 민주당한테 맞았단다. 이러면 그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고 공천 주고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만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의힘한테 안 좋은 결과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그 길을 갈 거냐. 빨리 잘라내야 됩니다. 아니 대구와 같은 그런 지역구에 전통적 지지층 많은 지역구에 하필 이런 사람을 공천한 것도 그 지역구 주민들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당의 미래에도 좋지 않은 것이거든요.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이거를 악순환을 잘라내지 못한다? 거기서 국민들은 국민의힘의 실력을 보는 거거든요. 그 정당과 지도자에 대해서 네. 자기 편에 있는 잘못을 어떻게 잘라내느냐 거기서 저 사람이 다른 일도 할 수 있느냐 마느냐 이걸 보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의 대처가 미온적이다 못해 오히려 더 포용을 하고 있는 역행하는 행보를 하고 있다고 네. 판단합니다. 국민의힘 대처 부분은 짧게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김경인 대변인. 이게 보면 예전에요. 전후 80년 세계 그리고 한국 작년 8월 뭐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민주당 중심적으로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참여적 교수가 김일성 주체 사상과 교육의 진정한 의미는 정치와 역사의 창조에 대한 이해라고 극찬을 했고요. 또 뭐라고 한 교수는 얘기를 했냐면 소련군은 1948년 말까지 한국이 민주적이고 독립적인 국가를 신설하는 데 도움을 줬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윤미향 전 의원이었죠. 민주당 출신인 민주당에 당적을 뒀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분이 얘기한 게 아니라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이 북한발 통일 전쟁을 수용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다 그럼 제명시켜야 되잖아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을 제명까지 하자는 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럼 입틀막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유권자의 어떤 표심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본인이 의석수가 많다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폭력적인 행렬 부분에 있어서는 비판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거와 동조하는 행동을 한 당내 의원들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부정적입니다. 그래요. 이제 시간이 한 2분 조금 더 남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30초 하면 1분씩만 대답해 주세요. 김현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공급 방향 두고 서울 지역 이제 그 주택 공급 방향이죠. 2주 연속 만났습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대신 강남 일원동에 위치한 탄천 물재생센터에 청년주택 산업단지 복합개발 제안했습니다. 김 장관도 이거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범여권에서는 또 반대 목소리 나오고 있고 자 김수민 평론가님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짤막하게 정리해 주세요. 네. 한쪽에서 여기 하자 그러면 다른 쪽에서 안 된다 저기 하자 그러면 또 그 반대쪽에서는 거기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렇게 대화를 하는 모습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치열하게 부지를 찾아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느 정도 네. 의견 접근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급을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아직까지 좀 아득하기는 하지만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합의점은 좀 찾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강남에다가 하게 되면 용산에 하는 거랑 접근은 좀 다를 거예요. 그 입지 네. 조건도 다르고 민간이냐 공공이냐 분양이냐 임대냐 이 방식에 대해서도 다른 접근이 필요할 텐데 이런 것까지 좀 짝이 맞도록 네. 그렇게 정책이 좀 세팅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김경인 대변인. 부동산엔 여야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뭐 네. 오세훈 시장도 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우선적으로 정부에서 얘기하는 그 용산공원에 짓겠다 이거는요.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하겠다는 거는 빠른 공급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다른 지역은 소위 말해서 재건축 재개발은 소위 미룬 다음에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거고 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그 정부가 가진 땅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간과하면 안 되는 지점이 뭐가 있냐면 네. 오염된 토양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화를 하고 복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주한미군에서 용산공원에서 3분의 1 정도만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비용을 누가 내느냐 가지고 계속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8년이나 9년이 돼야지만 공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정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오세훈 시장이 발목을 잡아서 공급 못한다는 프레임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여기는 빠른 공급이 안 된다면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던 탄천물 재생센터를 이용한 청년주택 네. 그리고 산업단지 복합개발을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진짜 공급이 최우선이라고 하면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훈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